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게 지금 얼마가 된 거죠? 지방자치가 30년. 사실 그게 기점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민선다체장을 뽑은 것부터 치면 작년이 30년이었고요. 그렇군요. 네.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된 걸로 치면은 이제 35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각 지역의 그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사실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왜 필요한지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행정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시도 통합이죠. 시도 통합. 시와 네, 도를 네. 즉 광역시하고 도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 하는 네, 건데 네. 그러면 통합을 하겠다는 논의를 한다는 얘기는 분리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분리돼 있었느냐? 네. 그건 아니죠. 어, 분리를 시켰죠. 네. 원래 통합돼 있던 것을 네. 하나였던 걸 광역시를 도로부터 네. 분리 승격시켜서 네. 분리된 구조로 우리가 아하. 계속 해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때 분리했던 논거하고 어찌 보면 지금 통합하겠다는 논거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논거가 뭔데요? 뭐였냐면은 네. 처음에 분리할 때는 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지방에서 도시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하고 이천 향도에 의해서 네, 도시로 네. 갔잖아요. 네. 도시에 몰려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수위 도시, 지금의 광역시 지역이죠.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사니까 대도시가 형성이 되게 됐죠. 네. 근데 이게 하나의 도행정으로 하기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구조라든가 생활권 구조라든가 또는 경제 산업 구조 이런 게 이제 차별화되니까 네. 이것을 하나의 획일적인 도행정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네. 오히려 그 지역의 행정, 그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네. 이걸 분리시켜서 네. 대도시 지역이 독자적인 행정 구조를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그렇게 감으로써 그 지역 전체의 성장 거점으로 키워야 되겠다 네. 하는 취지에서 분리시켰거든요. 논거가 그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럼 왜 지금 다시 또 통합하냐 하는 거잖아요. 같은 논거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럼 어떤 그럼 설명을 똑같은 주시겠어요? 논건데요. 네. 역시 또 생활권의 형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행정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통합하자는 거예요. 아마 네. 조금 그럼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거기에는 환경 변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어떤 거죠. 환경 변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촌 향도가 있었던 그 시대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네.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 인구도 늘어나고 농촌 인구도 늘어나면서 농촌 인구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오고 하는 구조였는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의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환경 변화가 아주 정반대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 가서 일도 하고 또는 그 반대 현상도 벌어지고 과거처럼 농촌 지역하고 대도시를 딱 갈라서 그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 행정 구역을 넘어서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을 분리해 놓는 게 오히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고 행정도 비효율을 가져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네. 오히려 또 대도시는 거기가 일종의 이 그 쇠퇴 쇠락해가는
제가 좀 오해를 한 건지 모릅니다만은 보통 수도권 집중이다 하고 대도시로 몰린다고 생각했는데 대도시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는 수도권만의 얘기고요. 아, 네. 예, 네. 비수도권의 경우는 얘기가 네. 다릅니다. 네. 뭐 혹시 그럼 진짜 그럴까 생각할 텐데 제가 그래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좀 네, 뽑아봤어요. 말씀 주세요. 네. 그랬더니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앞으로 거의 50년 뒤인 2072년 이건 국가데이터처가 공식적으로 추계한 데이터인데 네. 인구가 3,622만 명. 그렇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지금 이미 추월했어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추월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2052년 앞으로 한 30년 뒤인데요. 그때는 수도권 인구가 53.4%. 네. 청년 인구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58%가 넘게 되고요. 네. 동시에 그러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거의 한 30년 뒤에는 부산의 인구, 울산의 인구 전부 다 4분의 1이 줄어듭니다. 지금보다. 네. 4분의 1 줄어든다는 게 금방 느껴지지 않은데 그러면 그때 인구가 몇 명이 될 것인가 네. 생각해 보면 부산은 300만이 안 되고요. 네. 245만. 네. 울산은 100만도 안 되는 한 83만. 그렇군요. 대구 같은 경우도 24%가 감소하는데 200만 선이 무너지고 네. 한 180만 정도. 음. 광주도 마찬가지, 대전도 네. 100만을 좀 넘는 수준. 네.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지방 대도시가 그 권역에서 네. 주민들을 잡아주는 성장 거점 또 생활의 거점 역할을 못하게 된다.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큰 문제다. 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 아. 권역 전체를 네. 어떻게 발전시킬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음.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행정은 지금 여전히 17개 시도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청취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는데 라이즈라고 하는 사업을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발전의 모델로,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이 교육 체계를 서로 연결시켜서 지역의 네. 혁신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사업인데 네. 라이즈 사업이 17개 시도로 다 구분돼서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북대는 대구에 있거든요. 네. 대구대는 경북에 있습니다. 경산. 예, 경북 경산에 네, 있죠. 네. 바로 대구 바로 옆에. 근데 사실 어. 그 지역의 일자리 체계 네. 또 산업 체계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바로 붙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럼 경북대에 지원하는 거는 대구의 경제만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 이제는 초광역의 권역 체계로 가야 된다는 네. 논거가 될 수가 있죠. 말씀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근데 이제 이 통합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활발히 논의되다가 예. 또 좌초되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교수님? 사실 이 논의가 시작된 시점을 따져 보면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 경험을 했는데요. 언제냐면은 대구 경북 통합 논의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이제 2년 전에 네.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아니라 2000년에 2000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2000년. 그다음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2000년 한 중반 정도에 음, 됐는데 네. 조금 다릅니다. 그 문제 제기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시도 통합 논의가 있었고 네. 제가 대구 경북 통합 논의 때 2000년에 대구에 가서 TV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도청 소재지 이전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경북도청이 네. 왜 대구에 있어야 되냐? 우리가 그 서로 다른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의제를 던지는 수준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인구 감소라는 차원 때문에 즉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큰 이슈 때문에 네. 이게 논의가 다시 등장을 했고 좀 다른 거는 이제 법안까지 만들어져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논의했다는 것은 그 전에 비하면은 확실히 그 뭐랄까요,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럼 지방선거만 앞두고 이러냐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네. 단체장이 네. 다 생깁니다. 이건 또 다른 권력 구조잖아요. 이미 된 단체장이 바로 통합 논의를 얘기하기에는 아. 자기의 권력을 바로 내려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네.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네. 뭔가 끝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금 그 앞으로 4년간 네.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면서 그 파격적인 지원책을 지금 제시했는데 실제로 4년간의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저는 정부가 그 이번에 제안한 것은 네. 그 이제 특별 그 통합 교부세라는 형태로 이제 주겠다는 건데요. 그 네. 20조를 네. 그 정부가 이것을 결국은 이제 재원에서 마련을 하는 건데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일각에서는 그러면 20조가 많은 거냐 하는 또 이렇게 비판도 있죠. 그리고 20조 4년 동안 하고서 그러면 끝나는 거냐?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저 역시도 만약에 이게 그냥 20조 4년 동안 하고 끝 그러면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이건 일종의 저는 마중물이라고 어.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앙하고 지방 간에 네.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그래요. 이게 네.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슈라고.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 맞습니다.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이 선정할 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자체 재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결국은 지방세거든요. 네. 그럼 현재와 같은 지방세 구조 갖고는 안 되죠. 이미 정부에서도 네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 7대 3 구조인데 네. 6대 4 구조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네. 바로 이제 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좀 그래요. 그럼 정부가 이제 그 공약으로 애초에 국토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을 내놨었거든요. 그 당시는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요즘은 좀 묻혔던 것 같기도 했는데 다시 또 관심은 갖기 시작했습니다. 5극 3특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좀 또 국민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5극은 뭐고 3특은 뭐냐 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5극 3특이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 더 따져가면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5+2 광역 경제권의 네, 네. 맥을 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경제권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거를 좀 행정 체제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그 초광역 시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5극 3특이라고 하는 큰 구조 속에 있는 네. 하나의 수단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 5극 3특은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을 만들자는 거고요. 5극 대도시권인 거죠. 그렇죠. 이제 대도시권 5개의 거점을 만든다는 건데 네. 그 거점의 범위를 초광역 단위로 하자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시도 수도권, 단위가 아니라. 중부권,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예. 대경권인가요? 대경권, 그다음에 또 동남권, 동남권, 호남권 호남권. 이런 네. 식이죠. 네. 그다음에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부터 제주, 있고요.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 전북. 이렇게 이미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런데 그 5극 3특을 어떻게 구체화한다는 건지가 와닿지가 않아서요. 네. 3특의 경우는 네. 원래 이제 제주도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해서 그다음에 추가가 된 건데 3특의 원래 취지는 특별자치도는 그 지역의 특별한 행정 수요를 조금 더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도록 네. 거기에 맞는 권한을 더 이양해줘서 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이 혁신 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네.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 초광역 체계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초광역 체계는 말 그대로 17개 시도 체계, 네. 그러니까 시와 도가 구분돼 있음으로써 따로따로 하니까는 비효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것을 권역 단위로 합쳐서 네. 그 지역의 발전 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도 거기에 광역시들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자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조금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20년 뒤, 30년 뒤 인구 얘기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체계 자체가 궁극적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5국 3특이란 말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네. 결국은 국가의 국토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화하느냐 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음. 그렇게 저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이 행정 통합이라는 걸 두고 지금 이제 광주 전남, 뭐 대전 충남, 부산 경남, 대구 경북까지 지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네. 있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엇박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감대가 형성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단체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공감대가 좀 크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다 망한다 네. 하는 좀 위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강론에서 다들 조금씩 그 입장이 다르고 또 접근 방법이 다르고 네.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예. 또 이제 완급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지방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통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완전한 네. 완성된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일단은 집을 지어놓고 네. 그 안에 채우는 거는 조금 더 서서히 채워 나가자 네. 하는 논의가 서로 이제 공방이 좀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 단체장들은 네. 통합은 찬성한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되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안 되고 2028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 합친다고 규모를 키운다고 과연 경제가 살아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다 아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보니까 유일하게 임미애 의원이 낸 법안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총리실에서는 2027년에 우리가 이제 왜 공공기관 이전 과거에 했잖아요. 근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2027년에 있을 거라고 네, 했고 네. 그때 통합된 곳, 그러니까 소위 통합특별시에 좀 우대하겠다. 그리고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이건 이제 설명하면 좀 긴데요. 중앙정부가 이제 각 지방마다 이렇게 일선기관을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제 그 많이 이관을 요청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통합된 곳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하고 일치하게 되니까 네. 이런 지역은 이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통합이 가져올 또 하나의 그 지역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래요. 지방 통합이라는 게 이제 그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텀업이냐, 네, 탑다운이냐인데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결국은 그 효과를 낸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지금 그 각 지역마다 그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것들이 중앙이 시켜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먼저 의견이 나왔죠. 네. 그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고 광주 전남, 그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중앙이 그걸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틀을 잡지 않으면 네, 또 네.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행정 통합, 행정 개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요. 광역 행정 통합이 되면 지금의 뭐 대전시라든가 대구시라든가 부산시가 음. 오히려 더 과밀화되고 농어촌은 더 빨리 낙후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또 그렇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구나 대전이나 이 광주, 부산처럼 이 거점이 쇠락해가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거점을 형성해 주려면 자꾸 그쪽에 집중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또 다른 측면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이게 그 농촌을 개발해 준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인구가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 수도권, 서울로의 쏠림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을 권역 내에 즉 수도권으로 쏠림을 권역 내의 쏠림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권역의 인구는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어쩌면 그 효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것은 권역 내의 균형보다 권역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막아서 권역의 내에 있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가지 않도록, 즉 뺏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즉 이런 지역, 즉 거점이 그 지역의 소위 인구의 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거는 지금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럼 혹시 좀 그 행정 통합, 국내외에 행정 통합이라든가 행정 개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이런 그 시도 통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예, 없지만 왜냐면 행정 체제가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군 단위의 통합의 역사는 꽤 길죠. 이미 1994년 5년에 우리가 통합시 시군 통합을 해서 네. 통합시가 한 40개가 탄생을 했었고 또 통합 창원시라든가 네, 통합 2010 청주시라든가 년이었나요? 네, 예, 네. 그런 지역들이 만들어졌죠. 네.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광역 통합의 경우는 시도 통합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 이제 가장 광역 단위의 행정 단위인 레지옹이라고 있는데 레지옹. 예, 네. 레지옹을 이렇게 서로 통합한 네. 그래서 숫자를 줄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마산이나 진해가 오히려 공동화되면서 지역 내 불균형이 커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그 단기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발전을 시키다 보면 그럴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인구조차도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중요한지 아니면 이 인구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문제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느 한쪽에 좀 그 거점을 먼저 키우고 그 거점이 안정화돼서 다시 주변 지역의 그 효과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지금 너무 이상적인 그 균등한 발전이라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네. 좀 그 질문을 제가 되묻거든요, 항상. 네. 어쨌거나 그럼 대도시는 거점 역할을 하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지역의 특성을 살펴서 세밀하게 잘 발전시킨다면은 그나마 그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예,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기대를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사는 곳이 이제 통합이 되면 그러면 대형 병원은 들어오게 되는 건지 우리 아들 딸들 멀리 뭐 힘들게 가지 않고 내 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일자리 많아질까? 살기 좋아질까? 네. 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대형 병원이 농촌에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대형 병원을 찾아서 다
수서역으로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침 7시에 다 그렇죠. 내리는 분들이 예.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편찮으신 SRT 어르신들이시잖아요. 뭐 기차표 구하기도 네. 힘들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좀 막아줄 필요가 음. 있다는 거죠.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그 권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도 통합은 이 최상단 단위의 시와 도의 행정을 그냥 통합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통합된 광역 정부의 내부의 행정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논의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은 네. 그럼 그 초광역 단위의 시, 군, 구와 같은 기초행정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그거 중요해지거든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일단 지금과 같은 광역과 시군구의 체계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이 체제가 획일화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도시 지역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대도시 정부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돼요. 네. 그럼 그 대도시 정부라는 게 단순히 지금처럼 광역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이미 광역시 단위에서 대도시 생활권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지역까지 사실 연계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경우에는 초광역 정부가 너무 많은 개입을 또 하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그런 농촌 지역들 특히 네.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것은 초광역 정부가 됐다고 해서 그 농촌 지역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건 너무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곳의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곳의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기초 정부, 즉 군 정부가 과연 그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매우 의문이에요. 그러면 초광역 정부가 그 군 지역의 행정을 어느 정도 직접 담당해주는 그 소위 일본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대집행 행정 이런 네. 것들을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인데 계층 구조를 좀 복합적 계층 구조로 가져가야 되겠다. 네. 획일적인 2층제가 아니라 네. 지역에 따라서는 그냥 단층제, 지역에 따라서는 2층제. 다층제. 예, 심지어.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광역 행정 통합의 핵심 쟁점을 이제 특례 확대와 권한 이양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강화되고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교수님. 일단 특례 측면에서도 네. 한 가지 꼭 또 짚고 넘어갈 거는 지금 이제 그 권역마다 법을 만들면서 특례 경쟁을 벌이고 안 있더라고요. 그러겠습니까? 네. 서로 우리는 몇 개, 우리는 몇 개. 이거에 너무 이렇게 어허. 매몰돼 있는데 네. 이게 결국 그렇게 많이 받아봤자 나중에 다 관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초광역 행정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특례가 무엇인지를 선별해서 네. 우리가 좀 똘똘한 특례를 좀 가져오는 게 네. 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동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권한을 늘리게 되는데 앞으로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책임이죠. 네. 그럼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할 것인가? 지금의 많은 권한의 이양은 어찌 보면은 그 집행부의 권한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체장. 네. 잘못하면 이거는 제왕적 단체장이 탄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초광역 정부에는 거기에 맞는 초광역 의회가 좀 필요하다. 즉 의회의 권한을 네.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부단체장에 대해서 의회가 네. 동의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이 견제 장치로서 감사 제도가 있잖아요. 예. 뭐 감사원이 아니라 자체적인 감사인데 이 감사위원회를 아무리 독립화시킨다고 해도 네. 그게 집행부에 소속돼 있으면 아무래도 독립적인 그 감사 영향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하자.
아예 의회 소속으로 두는 그렇게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혹시 이전처럼 그냥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또 벌써부터 되기도 하는데 네. 계속 이 논의가 지속돼서 우리가 우려했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씩 고쳐 나가려면은 뭘 해야 될지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저는 바로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바텀업으로만 만드는 특별법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초강력 행정 체제에 대한 뭔가 기본법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그 틀 속에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법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단계의 출발은 이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전 이게 결코 완성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 시작이다. 출발이다. 네, 그 완성을 위해선 2단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특하고의 연계 협력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네, 또 그걸 통해서 국토의 전반적인 대전환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개별 지역의 특별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떤 기본법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고, 네, 그 기본법의 범위도 단순히 초강력 기본법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네, 뭐 가칭 붙이자면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 이 정도의 큰 틀을 만드는 그러한 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끌어가야 되고, 네. 결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네,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교수님께서 중책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네, 그 열심히 통합 해보겠습니다. 논의가 예.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자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